1799년 10월 19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인근에서 프랑스 군인 한 명이 거대한 돌판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은 인류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었죠. 수천 년 동안 침묵을 지켜온 고대 이집트 문명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로제타석이라 불리게 된 이 돌에는 세 가지 문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사라진 상형 문자였거든요. 이 발견 이전까지 피라미드와 신전에 새겨진 신비로운 기호들은 그저 장식으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로제타석 덕분에 학자들은 마침내 고대 이집트인들이 남긴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밝혀진 이집트의 역사는 놀라웠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번성한 이 문명은 인류 최초의 농업사회 중 하나였고 정교한 관계 시스템과 행정 체계를 갖춘 고도로 발달한 국가였거든요.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가 말했듯이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었어요. 매년 찾아오는 홍수가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냈고 그 땅에서 자란 곡물이 문명을 키웠습니다. 오늘은 기원전 3000년 통일왕국의 탄생부터 기원전 332년 알렉산드로스의 정복까지 3000년에 걸친 고대 이집트의 장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처음부터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북쪽의 하이집트와 남쪽의 상이집트 두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죠. 하이집트는 나일 삼각주 지역으로 빨간 왕관 데슈레트를 상징으로 삼았고 상이집트는 아스완까지 이어지는 남부 지역으로 흰 왕관 헤드제트를 사용했습니다. 두 왕국은 각자의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키며 수백 년을 독립적으로 존재했어요. 기원전 3150년경 나르메르 왕이 등장하면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상이집트의 강력한 통치자였던 그는 북쪽을 정복하여 최초로 통일 왕국을 건설했죠. 나르메르는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 두 왕관을 합친 이중 왕관 푸셴트를 착용했는데 이는 두 땅의 주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 나카다의 네이트호프 공주와 결혼했고 반란을 진압하며 왕권을 공고히 했어요. 나르메르의 아들 호르아하는 아버지의 정복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누비아와 카나안까지 영토를 확장했고 무역을 장려했죠. 특히 그의 통치 기간에 마스타바 무덤이 처음 건설되었는데 이는 이집트인들의 내세관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그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 왕국을 다스렸지만 제1왕조 말기에 이르자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2왕조는 혼란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기록이 부족해서 이 시기 왕들의 정확한 재위 기간조차 알 수 없을 정도죠. 하지만 카세케미 왕이 등장하면서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는 분열된 왕국을 재통합했고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의 아들이 바로 조세르, 이집트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건축물을 남긴 파라오였습니다. 조세르 왕의 재상이었던 이모테프는 천재적인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왕의 무덤을 설계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죠. 평평한 지붕을 가진 전통적인 마스타바 대신 여러 개의 마스타바를 층층이 쌓아 올린 계단식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높이 62m의 사카라 계단식 피라미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피라미드가 전부 돌로 지어진 최초의 대형 석조 건축물이라는 점이에요. 임호테프의 업적은 너무나 위대해서 후대의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는 건축가이자 의사, 현자, 점성가로 기억되었고 그리스인들은 그를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와 동일시하기까지 했죠. 계단식 피라미드의 성공은 이집트 건축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제4왕조의 파라오들은 이 개념을 발전시켜 진정한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됩니다. 제4왕조를 연 스네페루는 피라미드 건축의 완성자였습니다. 그는 무려 3개의 피라미드를 건설했는데 처음 2개는 실패작이었어요. 메이둠의 피라미드는 설계 오류로 외벽이 무너져 내렸고 다슈르의 구부러진 피라미드는 각도를 잘못 잡아 중간에 휘어진 모양이 되었죠. 하지만 스네페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그는 마침내 완벽한 붉은 피라미드를 완성했어요.
높이 105m의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 최초의 진정한 피라미드였습니다. 스네페루의 아들 쿠푸는 아버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죠. 높이 146m, 밑변 230m의 이 거대한 건축물은 약 203만 개의 석회암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블록의 평균 무게는 2.5톤이고 가장 무거운 것은 80톤이 넘습니다. 20년에 걸쳐 건설된 이 피라미드는 3,8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남아 있었어요. 대피라미드의 건설 방법은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경사로를 사용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지만 어떻게 그토록 정밀하게 돌을 깎고 쌓았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피라미드의 방향은 정확히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내부 통로와 방의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죠. 이런 기술적 성취 때문에 외계인이나 초고대 문명의 개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고학적 증거는 이집트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건설했음을 보여줍니다. 피라미드 건설에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동원되었어요.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국가에 고용된 숙련공과 계절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농사를 지을 수 없던 농민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그 대가로 음식과 맥주를 받았죠. 기자 고원에서 발견된 노동자 마을 유적은 그들의 생활상을 보여줍니다. 빵집, 양조장, 의료시설까지 갖춘 이 마을은 피라미드 건설이 단순한 노역이 아니라 국가적 프로젝트였음을 증명해요. 쿠푸의 뒤를 이어 카프레와 멘카우레가 각자의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카프레의 피라미드는 아버지의 것보다 약간 작지만 더 높은 지대에 세워져 크게 보이죠. 그의 장례 단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석조 조각상인 데스핑크스가 있어요. 사자의 몸에 왕의 얼굴을 한 이 거대한 상은 길이 73m, 높이 20m로 왕의 권위와 힘을 상징합니다. 멘카우레의 피라미드는 앞선 두 개보다 훨씬 작아요. 이는 고왕국의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은 막대한 비용을 요구했고 그 중심에는 왕권의 약화가 있었죠. 제4왕조 후반으로 갈수록 지방 귀족과 사제들의 권력이 커졌고 왕의 통제력은 약해졌습니다. 제5왕조는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왕조였습니다. 우세르카프부터 우나스까지 이 시기 파라오들은 피라미드 대신 태양신전 건설에 힘을 쏟았어요. 이는 왕권의 성격이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왕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신의 대리인이었죠. 우나스 왕의 피라미드 내부에는 최초의 피라미드 텍스트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왕의 내세 여행을 묘사한 주문과 의식들이에요. 제6왕조 말기 고왕국은 서서히 붕괴되었습니다. 페피 2세는 거의 100년 동안 통치했는데 너무 오래 살아서 오히려 문제가 되었어요. 그가 늙고 무능해지자 지방 귀족들은 독자적인 권력을 키웠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사라졌죠. 가뭄과 기근이 덮쳤을 때 이를 해결할 강력한 중앙 권력이 없었고 이집트는 제1중간기라는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제1중간기는 분열과 혼란의 시대였지만 동시에 지역 문화가 꽃핀 시기이기도 했어요. 멤피스의 중앙정부가 약해지자 각 지역의 유목민들이 독자적인 왕국을 세웠죠. 헤라클레오폴리스의 제9, 10왕조와 테베의 제11왕조가 패권을 다투었고 결국 테베가 승리하면서 중왕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멘투호테프 2세는 기원전 2040년경 이집트를 재통일했습니다. 그는 헤라클레오폴리스를 정복하고 반란을 일으킨 노메스를 처벌했으며 테베를 새로운 수도로 만들었어요. 그의 장례 단지인 데이르 엘 바하리의 신전은 고왕국과는 다른 건축 양식을 보여줍니다. 절벽에 새겨진 이 신전은 자연과 건축의 조화를 강조했죠. 제12왕조의 아메넨헤트 1세는 수도를 이치타위로 옮기고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지방 귀족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왕권을 강화했어요. 그의 후계자 세누스레트 1세는 누비아를 정복하고 파이규 지역에 대규모 관계 시설을 건설했죠. 이 시설 덕분에 파이움은 이집트의 곡창지대가 되었습니다. 세누스레트 3세는
중왕국 최고의 정복군주였습니다. 그는 누비아 깊숙이 진군하여 국경을 확장해 팔레스타인으로도 원정을 떠났어요. 그의 군사적 업적은 너무 위대해서 생전의 신으로 추앙받았죠. 세누스레트 3세 시대에 이집트는 경제적, 문화적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멘엠헤트 3세는 관계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켰어요. 그는 파이움 호수에서 물을 끌어오는 복잡한 수로 체계를 만들었고 하와라의 미궁이라 불리는 거대한 장내 복합 단지를 건설했죠. 하지만 제12 왕조 말기 왕위 계승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베크네페루 여왕이 즉위했지만 후계자 없이 죽으면서 왕조는 끝났어요. 제13왕조는 제12왕조의 부와 안정을 물려받았지만 강력한 중앙 집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북부 삼각주 지역에는 셈족 이민자들이 유입되어 아바리스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웠어요. 그들은 이집트인들에게 히크소스로 알려졌고 결국 하이집트를 장악하여 제15왕조를 세웠죠. 히크소스는 외국인이었지만 이집트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관습을 받아들이고 이집트 신들을 숭배했으며 이집트인을 행정관료로 등용했어요. 하지만 테베의 이집트인들은 이를 굴욕으로 여겼죠. 세케넨레타오 왕은 히크소스에 맞서 전쟁을 시작했고 그의 아들 카모세와 손자 아흐모세 1세가 그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아흐모세 1세는 기원전 1550년경 히크소스를 완전히 축출했습니다. 그는 아바리스를 함락시키고 팔레스타인의 샤루헨까지 추격하여 히크소스를 이집트에서 영원히 몰아냈어요. 이 승리로 제18왕조가 시작되었고 이집트는 신왕국 시대라는 제국의 시대로 접어들었죠. 신왕국 시대의 이집트는 제국이었습니다. 아흐모세 1세와 그의 후계자들은 히크소스의 재침입을 막기 위해 국경 너머로 진출했어요. 투툴모세 1세는 남쪽으로는 누비아, 북쪽으로는 시리아까지 영토를 확장했죠. 이집트는 더 이상 나일강 계곡에만 머무르지 않고 동지중해 일대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트셉수트 여왕은 신왕국 역사상 가장 특별한 통치자였어요. 그녀는 투트모세 2세의 미망인으로 어린 투트모세 3세의 섭정이 되었지만 곧 스스로 파라오를 선언했죠. 여성이 파라오가 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공식 의식에서 남성 파라오의 의복과 인조 수염을 착용했어요. 하트셉수트는 군사 원정보다 무역과 건설에 집중했습니다. 푼트로의 원정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 향료, 상아, 금을 가져와 데이르 엘 바하리의 장례 신전은 이집트 건축의 걸작으로 남았죠. 투트모세 3세는 하트셉수트가 죽은 후 단독 통치를 시작하며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17번의 군사 원정을 통해 시리아에서 누비아까지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어요. 특히 메기도 전투는 전설이 되었죠. 적이 예상하지 못한 좁은 산길을 선택해 기습 공격을 감행한 그의 전술은 군사 역사의 교과서로 남았습니다. 아멘호테프 3세 시대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기였습니다. 제국은 안정되었고 막대한 곡물이 들어왔으며 예술과 건축이 꽃피었어요. 룩소르의 거대한 신전들, 테베의 화려한 궁전들이 이 시기에 건설되었죠. 하지만 그의 통치 말기 아문 신전의 사제들이 왕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이는 다음 왕에게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아멘호테프 4세는 종교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는 이름을 아크나텐으로 바꾸고 수천 년 된 다신교를 폐지한 뒤 태양 원반 아톰만을 숭배하는 일신교를 선포했죠. 수도를 테베에서 아마르나로 옮기고 전통적인 신전들을 폐쇄했어요. 이 혁명은 너무 급진적이었고 사제들과 귀족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아크나텐이 죽자 어린 투탕카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곧 이름을 투탕카멘으로 바꾸고 수도를 멤피스로 옮기며 전통 종교를 복원했어요. 투탕카멘은 1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1922년 하워드 카터가 발견한 그의 무덤 덕분에 가장 유명한 파라오가 되었죠. 황금 마스크와 수천 점의 부장품은 신왕국의 부와 예술 수준을 보여줍니다. 제19왕조의 람세스 2세는 67년간 통치하며 이집트를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누비아부터 시리아까지 영토를 확장했고 이집트 전역에
거대한 신전과 기념물을 세웠어요. 아부 신벨 신전, 람세시움, 카르나크 대열주실이 모두 그의 작품이죠. 하지만 람세스 2세의 가장 큰 업적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카데시 전투는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 왕 무아탈리 2세 사이에 벌어진 대규모 전투였어요. 양측 모두 승리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무승부에 가까웠죠. 전투 후 15년간 산발적인 충돌이 이어졌지만 결국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의 새 왕 하투실리 3세는 평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국제 평화 조약이에요. 신왕국 말기 이집트는 서서히 쇠퇴했습니다. 람세스 3세는 바다 민족의 침입을 막아냈지만 그 대가로 국고가 고갈되었어요. 그의 후계자들은 아문 사제들의 권력 증대를 막지 못했고 결국 제20왕조가 끝날 무렵 이집트는 다시 분열되었죠. 테베는 사제들이, 타니스는 세속 왕들이 다스리는 이원 체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제3중간기는 혼란의 시대였지만 문화적 연속성은 유지되었어요. 리비아 출신의 쇼셰크 1세가 제22왕조를 세워 잠시 통일을 이루었지만 다시 여러 왕국으로 분열되었죠. 남쪽에서는 누비아의 쿠시 왕국이 힘을 키워 이집트를 정복했고 제25왕조를 세웠습니다. 피아와 타하르카 같은 쿠시 파라오들은 이집트 문화를 사랑해 그 왕국의 전통을 되살리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아시리아 제국이 서쪽으로 팽창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원전 671년 아시리아 왕 에사르 하돈이 이집트를 침공했고 그의 아들 아슈르바니팔이 테베를 약탈했죠. 수천 년 이집트의 수도였던 테베가 불타는 것을 본 사람들은 세계의 종말을 느꼈을 거예요. 프산 메티쿠스 1세는 아시리아의 혼란을 틈타 독립을 되찾고 제26왕조를 세웠습니다. 그와 그의 후계자들은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려 노력했어요. 고왕국과 중왕국의 예술 양식을 모방하고 전통 종교를 강조하며 국가를 재건했죠. 네코 2세는 그리스 용병을 고용해 해군을 강화했고 아마시스 2세는 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제국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페르시아였습니다. 캄비세스 2세는 기원전 525년 이집트를 정복하고 제27왕조를 세웠죠. 다리우스 1세는 이집트 문화를 존중하며 관대하게 통치했지만 크세르크세스 1세는 가혹했어요. 이집트인들은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켰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제28, 29, 30 왕조는 짧은 독립 기간이었죠. 기원전 343년 페르시아가 다시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제31 왕조의 페르시아 통치는 가혹했고 이집트인들은 해방자를 기다렸어요. 그 해방자가 바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기원전 332년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이집트에 입성했어요. 이집트인들은 그를 환영했고 그는 파라오로 즉위했죠.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 이집트는 그의 부하 프톨레마이오스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300년간 이집트를 다스렸고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세계의 학문과 문화 중심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집트는 더 이상 이집트인의 나라가 아니었죠.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되었고 그리스 문화가 지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긴 역사를 돌아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연속성이었어요. 3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조는 바뀌고 수도는 옮겨갔지만 이집트 문명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농업, 파라오와 신들의 관계, 내세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이 고왕국부터 신왕국까지 이어졌죠. 로마가 이집트를 정복한 후에도, 이슬람이 들어온 후에도 이집트 문화의 유산은 살아남았습니다. 콥트어는 고대 이집트어의 마지막 형태로 지금도 사용되고 봄 축제 같은 전통은 수천 년을 이어져 왔어요. 오늘날 이집트인들이 조상의 업적을 자랑스러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피라미드와 신전은 여전히 서 있고 새로운 발굴이 계속되며 이 위대한 문명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고대 이집트 3000년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